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 2배, 테슬라 2배처럼 한 종목의 하루 움직임을 확대해서 따라가는 상품이 이미 수십 개 넘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이런 상품이 있다고 해서 지수 전체가 매일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온 뒤 시장 변동성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같은 레버리지인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좋은 실적을 내고도 계속 흔들릴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회사의 실적인지 아니면 상품 구조에서 만들어진 기계적인 수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회사가 멀쩡한데 공포에 팔 수 있고요. 반대로 수급이 무너지는데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물을 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상품 자체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건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삼성전자의 HBM 기술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파운드리 고객을 빼앗거나 메모리 가격을 직접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가치는 반도체 경쟁력과 이익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품의 규모가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단기 가격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본주가 상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품에서 나온 주문이 다시 본주를 흔드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많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뿐 아니라 여러 기술주를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거래되고 있고요. 미국 전체 레버리지 시장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융과 헬스케어, 소비재와 에너지, 산업재와 소프트웨어가 넓게 분산돼 있습니다. 큰 종목 하나가 흔들리더라도 나머지 시장이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예요.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두 회사가 오르면 지수가 올라가고요. 두 회사가 흔들리면 코스피를 담은 상장 지수 펀드와 연금, 인덱스 펀드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단일 종목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상품처럼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상품의 전체 금액만 봐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품이 기초자산 거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입니다. 미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커도 기초 종목의 현물과 선물 시장이 훨씬 큽니다. 상품이 기계적으로 사고 팔아도 시장 전체가 그 물량을 흡수할 수 있어요. 바다에 잉크 한 병을 떨어뜨린다고 바다의 색이 바뀌지는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조정 물량이 기초자산 거래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첨부 자료에서는 SK하이닉스 급락이래 레버리지 펀드가 배율을 맞추기 위해 줄여야 했던 물량이 당일 현물과 선물 거래 대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같은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상품 주문이 본주 거래보다 충분히 작으면 단순한 추종 자금으로 끝나지만요. 그 비중이 커지면 상품 리밸런싱이 삼성전자 가격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배 상품은 삼성전자가 하루에 1% 움직일 때 상품이 대략 2배 수준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다음 거래일에도 다시 2배 상태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유한 주식과 선물 규모를 조정해야 해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합니다.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품 구조상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자금 100억 원이 들어있는 2배 상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2배 노출을 만들려면 이 상품은 약 200억 원 규모로 삼성전자와 관련 파생 상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떨어졌다고 가정해볼게요. 200억 원이던 노출은 180억 원이 되고요. 손실을 반영한 투자자 순자산은 8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80억 원의 2배인 160억 원만 노출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출은 18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20억 원어치를 줄여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팔 수도 있고요. 선물이나 스와프 같은 파생 노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미 크게 떨어진 삼성전자 방향으로 추가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간 날일수록 줄여야 하는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장 후반에 노출을 줄입니다. 그 매도가 삼성전자 가격을 한 번 더 누릅니다. 하락폭이 더 커지면 상품이 조정해야 할 물량도 늘어날 수 있어요. 하락이 새로운 하락을 만드는 되먹임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첨부대
일본에서는 이 구조를 노래방 마이크와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하울링에 비유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마이크가 다시 받아들이고요. 그 소리를 스피커가 더 크게 내보내면서 B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하락이 레버리지 매도를 만들고요. 그 매도가 다시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다음 매도를 부르는 겁니다. 상승할 때도 같은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의 노출도 변합니다. 상품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한 매수까지 붙으면요, 본주의 상승 폭이 기업 실적 변화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에 엄청난 호재가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뉴스가 더 크게 보입니다. HBM 수주 기대와 목표 가격 상향, 파운드리와 로봇 이야기가 모두 상승의 근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승의 상당 부분이 상품에서 나온 기계적인 주문이라면요, 새로운 자금 유입이 멈추는 순간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상승이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상품이 속도를 키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과 경쟁력이 실제로 좋아졌고요. 여기에 레버리지 자금까지 붙으면서 상승 폭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 상승 전체를 가짜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적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상품 자금만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원본 그림보다 확대경이 먼저 커진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변화가 먼저인지 상품으로 들어오는 돈이 먼저인지 봐야 합니다. 상승의 중심이 회사에 있다면 변동성이 커져도 장기적인 방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원본 그림에서 가장 먼저 볼 건 HBM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 인증을 통과한 물량이 실제 출하로 연결돼야 하고요. 출하량과 수율, 판매 가격과 영업이익 기여도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받아가고 돈을 지불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낮은 평가가 붙었던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디램과 낸드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모리인 HBM에서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격차를 줄였다는 숫자를 보여준다면요, 삼성전자에 붙어있던 할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HBM은 한 번 공급했다는 뉴스보다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한 세대 제품이 고객사에 들어간 뒤 다음 세대 제품까지 계약이 이어져야 하고요. 특정 고객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객 구성이 넓어져야 합니다. 공급이 반복되고 고객이 확대돼야 시장이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점유율 회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쌓아 연결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수율이 낮으면 판매량이 늘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이 기대보다 적게 남을 수 있어요. 만든 제품의 숫자보다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원본 그림은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과 첨단 패키징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연산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칩과 HBM, 이 칩들을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과정을 내부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면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요, 자체 HBM과 첨단 패키징을 묶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 수주와 양산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일반 메모리 가격만으로 평가받는 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는 가능성보다 숫자를 봐야 합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기사보다 실제 양산이 시작됐는지,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수율이 안정되고 적자 폭이 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공정을 개발해도 고객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싼 생산 시설이 비용으로 남습니다. 수주 발표와 실적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험 생산 물량이 들어오고요, 기술과 수율을 검증한 뒤에야 본격적인 양산 주문이 시작됩니다. 수주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양산 일정이 미뤄진다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추가 상승의 이유가 되려면 비용을 쓰는 사업에서 이익을 만드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본 그림은 일반 메모리 이익의 지속성입니다. HBM과 파운드리가 미래의 평가를 바꿀 수 있다면요, 일반 디램과 낸드는 현재 삼성전자가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신사업 투자와 회사 전체 이익에도
가격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건 앞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가 강해도 여러 회사가 동시에 설비를 늘리면 몇 년 뒤 준비된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HBM은 일반 D램처럼 공장을 늘렸다고 바로 물량이 쏟아지는 제품은 아닙니다. 고객 인증과 수율, 패키징과 발열 관리까지 통과해야 하고요. 고객사와 미리 물량을 협의하는 장기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공장 투자 규모가 늘어도 실제 판매 가능한 제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도체 호황이 올 때마다 새로운 수요와 공급 관리가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실제로 늘어난 뒤에는 가격이 다시 흔들렸어요. 기술은 달라져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가려면 메모리 가격이 영원히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메모리 가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요. HBM과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늘어 회사 전체 이익을 지켜주면 됩니다. 가격 상승이 멈춘 뒤에도 영업이익이 유지된다면 과거보다 이익의 질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원본 그림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제품을 준비해도 고객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면 수요 전망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아마존이 설비 투자를 유지해야 HBM과 서버용 D램 주문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는 반도체 구매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토지와 전력, 냉각 시설과 네트워크에도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투자한 만큼 인공지능 서비스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주주들은 투자 속도를 줄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익 전망을 볼 때 고객사의 투자 계획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입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가격을 얼마나 높였는지보다요, 앞으로 1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가와 이익 전망이 같이 상승하면 현재 가격을 지지하는 근거도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빠르게 오르는데 이익 전망이 멈추거나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시장이 그 기대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업은 현재의 최고 실적보다 다음 분기 이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더 민감합니다. 이번 분기 이익이 사상 최대여도 다음 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요, 시장은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 감소할 이익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장면이 생깁니다.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은 현재 이익의 크기보다 이익 전망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상품이 만든 움직임과 회사의 실적을 어떻게 구분할지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이 신규 상품 상장을 막고 예탁금과 거래 조건을 강화하더라도요, 기존 상품에 들어간 자금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 상품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품을 즉시 청산하면 운용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과 파생 노출을 한꺼번에 줄여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본주로 다시 매도 압력이 향할 수 있습니다. 충격을 없애려고 급하게 정리하다가 단기 충격을 더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발표됐다는 사실만으로 변동성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탁금과 거래 조건이 높아진 뒤 새로운 자금 유입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상품 순자산과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발표보다 시장에서 상품의 덩치가 줄어드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볼 건 장 후반 움직임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다음 거래일의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장이 끝나기 전에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도 장 후반 삼성전자가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밀린다면요, 상품 리밸런싱과 프로그램 주문의 영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후반에 이유 없는 급등락이 줄고요, 삼성전자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상품 되먹임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매수하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기업 실적보다 상품 주문이 가격을 지배하던 정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 볼 건 외국인 현물입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빠르게 사고 팔면 지수의 짧은 움직임을 노리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현물을 며칠 동안 연속으로 사고요, 가격이 눌리는 날에도 물량을 받아간다면 기업 가치를 보고 비중을 늘리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강하게 샀다고 바로 돌아왔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음 거래일에 더 크게 팔면 하루짜리 포지션으로 끝날 수 있어요. 외국인 현물 매수가 며칠 연속 이어지는지, 기관과 연기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누적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래 대금의 분산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장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계속되면요, 작은 수급 변화에도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만 몰렸던 돈이 금융과 산업재, 소비재와 다른 기술주로 퍼져야 시장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르는데 나머지 시장이 계속 약하다면 건강한 상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도 대부분의 투자자 계좌는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요, 두 종목의 충격이 생기면 시장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두 종목의 상승보다 시장 안에서 자금이 넓게 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빅테크 실적과 설비 투자입니다. 레버리지 상품 규모가 줄더라도 삼성전자 이익 전망이 낮아지면 주가 회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만든 소음이 줄어든 뒤에는 결국 회사의 실적이 드러납니다. 그 실적을 결정하는 게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입니다. 빅테크가 실적 발표에서 설비 투자를 유지하거나 높인다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받을 메모리 주문에 대한 의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속도를 조절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실제 투자 전망이 낮아진다면요, 레버리지 문제와 별개로 반도체 이익 전망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규제가 나왔다고 무조건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품이 문제였으니 회사는 아무 상관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품의 영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이 빠진 뒤에도 이익이 살아있다면 주가는 다시 실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상품 영향이 줄어들면 주가의 주도권도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후반 기계적인 주문과 환매가 가격을 크게 흔들었다면요, 이후에는 HBM 출하와 파운드리 수율, 메모리 가격과 빅테크 주문이 주가를 결정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고 가격에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개인 투자자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첨부 자료에서도 개인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이 도입됐고요, 여러 운용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놓으며 시장이 빠르게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지수, 상품처럼 생각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은 넓게 분산된 지수 상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면 상품은 더 크게 움직이고요, 매일 배율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변동성에 따른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주를 장기적으로 믿는 것과 2배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건 같은 전략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또 다른 문제는 음의 복리입니다. 많은 분이 삼성전자가 결국 처음 가격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상품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일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는 상품은 가격이 움직인 경로가 중요해요.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반복되면 본주는 제자리여도 레버리지 상품에는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자산이 50% 떨어지면 50원이 됩니다. 이후 50%가 오르면 75원이에요. 떨어진 비율과 오른 비율이 같아도 원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2배 상품에서는 하루 움직임이 더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더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사용할 때는 방향만 맞춰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오를지, 그 전에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 상승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까지 맞춰야 합니다. 결국 방향이 맞아도 중간 하락을 계좌가 버티지 못하면 그 상승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신용까지 함께 사용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빚을 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고요, 그 위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하면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얹은 구조가 됩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상품의 리밸런싱 매도와 신용 반대 매매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의 판단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담보 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물량을 정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좋은지,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되는지와 관계없이 매도가 발생합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도 가장 낮은 가격에서 강제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본주만 보유한 분들은 레버리지 상품을 산 적도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배율을 조절할 때 사고 파는 대상은 삼성전자 본주와 관련 선물입니다. 상품을 매수하지 않은 투자자도 본주 가격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경이 흔들리면서 원본까지 같이 흔들리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본주를 레버리지 상품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상품은 매일 배율을 맞추지만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스마트폰과 가전을 판매합니다. 상품 가격은 반복된 변동성으로 가치가 줄어들 수 있지만 회사는 이익이 유지되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사고와 기업의 위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상승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순자산과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요, 장 후반
후반 이유 없는 급등락이 잦아드는지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다시 사고 빅테크 설비 투자까지 유지된다면요, 주가의 주도권이 상품에서 실적으로 돌아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 규모가 줄지 않고요, 장후반 기계적인 매도가 계속되며 빅테크 투자 전망까지 낮아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 문제와 펀더멘털 우려가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하락을 레버리지 탓으로 돌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명확합니다. HBM 출하와 수율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돼야 하고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적자가 줄어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빅테크 인공지능 투자도 유지돼야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물과 장기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 고객 확대가 늦어지고요, 파운드리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공급까지 빠르게 늘어나면 상승 동력은 약해집니다. 빅테크가 투자 속도를 낮추고 이익 전망이 꺾이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환매까지 겹치면요, 주가는 기업의 장기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건 목표 가격 하나가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겁낼 필요도 없고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오른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주가가 올라온 만큼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과 경쟁력도 같이 높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처음 투자했던 이유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HBM 경쟁력 회복을 기대했다면 고객과 출하량을 봐야 하고요, 파운드리를 기대했다면 가동률과 수율, 적자 축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 호황을 보고 들어왔다면 가격과 공급 변화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회사의 변화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르게 올랐다면 비중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상품 수급 때문에 흔들렸지만 이익 전망과 고객 수요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요, 하루 급락만으로 투자 논리를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내가 투자했던 이유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처음부터 레버리지 상품부터 고르지 마세요. 삼성전자 본주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2배 상품부터 매수하면요, 조금만 흔들려도 기준을 잃기 쉽습니다. 기업에 투자한 건지, 짧은 반등을 노린 건지, 손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건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핵심은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를 끝내느냐가 아닙니다. 상품이 만든 소음이 줄어든 뒤에도 삼성전자의 이익이 살아있느냐입니다. 소음이 줄어들었는데 실적이 강하다면 주가는 다시 기업 가치를 따라갈 수 있고요, 상품 영향이 줄어든 뒤 이익 전망까지 낮아진다면 그때는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 주겠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그런 타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청이 끝나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들이 열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보고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돼요.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